위험해요. 피해요. 그냥 가요. 칼바람이 몰아치는 설산의 벼랑 끝, 낡은 휠체어 위에 한 남자가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줄인 휴대폰마저 벼랑 밑으로 떨어져 산산조각난 절망의 순간, 정막을 깨고 낯선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 누구예요?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산속에 사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과연 이 남자는 다시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눈 덮인 벼랑 끝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큰 감동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2년 전, 세상은 그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동진그룹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이자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던 불세출의 천재 이우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아래 그는 기업의 경영권 대신 드넓은 그라운드에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19살 청년 우진은 마침내 독일 명문팀으로부터 스카우트 확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독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그날, 차 안의 공기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정상적인 폭우가 시야를 가렸고 굉음과 함께 우진이 타고 있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뒤집혔습니다. 의문의 사고였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빗속에서 우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모님은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필드를 누비던 우진의 두 다리는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려던 그의 날개가 꺾인 것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우진을 맞이한 건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다리와 부모님의 부재라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낡은 축구공을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고 오열하는 우진의 곁에 위로를 가장한 삼촌이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슬픔에 잠긴 조카를 위하는 척하며 동진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우진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동정만 할 뿐이야. 그런 시선을 견딜 수 있겠니? 라며 우진의 마음에 스스로 빗장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살아있으나 세상과는 단절된 외로운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진은 화려한 저택 안의 가장 어두운 방에 유폐된 채 잊혀갔습니다. 12년이 지난 현재 삼촌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권력을 위해 우진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비열한 미소와 함께 내려진 삼촌의 지시로 깊은 밤 우진의 침실에 검은 복면의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도망칠 수도 없는 우진은 짐짝처럼 검은 승합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차가 가닿은 곳은 인적조차 끊긴 시골의 험준한 설산 벼랑 끝이었습니다. 삼촌은 계획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으며 승전보에 술잔을 기울였고 우진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 내던져진 채 서서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설산의 꼭대기,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에 있는 우진은 낡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그에게 이 차가운 눈밭은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꿈을 잃고 이제는 존재 자체마저 지워져 버린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전화기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인자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해 우진의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부모님 곁으로 갈 때가 되었구나.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 순간 매서운 돌풍이 우진의 손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쨍그랑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설산에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우진의 손에서 미끄러진 전화기가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우진이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살난 액정 사이로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우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우진을 덮치려던 그때 어디선가 뽀드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사슴 가족들에게 먹이를 주고 겨울땔감을 구하러 온 여자 은서였습니다. 거기 누구예요? 세상에, 이 추운 날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은서가 놀라 달려왔지만 우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 우진은 부서진 전화기 파편만 멍하니 응시하며 아주 작게 의졸였습니다. 그냥 가세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픈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지체 없이 우진의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지금 온몸이 꽁꽁 얼었는데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까 꽉 잡아요. 우진은 힘없이 은서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방해받아 짜증난다는 듯 낮게 한마디를 더 뱉었을 뿐입니다. 그냥 놔둬요. 하지만 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비탈진 눈길 위에서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어 위험한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은서는 우진을 근처의 작은 바위 동굴 아래로 대피시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우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요? 은서는 덜덜 떨고 있는 우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게 했습니다. 우진은 거부하며 몸을 뺐지만 은서는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끝내 그를 부축해 눈길을 헤쳐 내려갔습니다. 우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은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우진의 눈에선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은서에 의해 구조된 우진은 그녀의 작은 오두막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지만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마셔요. 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달인 거예요. 우진의 떨리는 손에 낡은 찻잔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흙벽 너머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 그리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고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비정한 삼촌의 감시 아래 짐처럼 취급받던 재벌가 후계자 우진에게 이름도 모르는 산골 여자가 건넨 이 차 한 잔은 생애 처음 맛보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왜 나를 도운 겁니까? 우진의 갈라진 목소리에 은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도 깊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산 사람 목숨 끊는 건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생각하지 마요. 알았죠? 우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이 낯선 여자의 투박한 손길이 너무나 낯설어 가슴 한구석이 욱신걸렸습니다. 12년의 어둠 속에서 굳게 닫혔던 우진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눈 덮인 호수 옆 두 채의 통나무 오두막이 마치 쌍둥이처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은서의 아버지가 딸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면서도 훗날 곁에 머물 이웃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해 지은 집이죠. 두 집은 통나무 벽을 맞대어 가까이 있지만 각자의 외문을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독립된 구조입니다. 어제 산에서 내려와 지독한 피로 속에 잠들었던 우진은 오늘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12년 동안 보아온 저택의 높은 천장 대신 거칠게 깎인 나무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우진은 창을 통해 보이는 바깥 풍경을 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흰 눈으로 이불처럼 덮인 산중턱에 굴뚝이 있는 아담한 오두막집. 코끝에는 은은한 나무 냄새가 풍겨왔고 그 너머로 숲속 안에는 얼어붙은 둥그런 호수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숨막혔던 대저택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과 자연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왜 나를 돕는 걸까? 오전이 되자 은서가 찾아와 우진의 휠체어를 밀어 안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오두막 거실 벽에는 낡은 태권도 메달 몇 개와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부엌 옆 작은 식탁에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놓고 입을 뗐습니다. 이 오두막 우리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저기 사진 속 분이 저희 아버지신데 제가 태권도 할 때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기꺼이 이 별채를 내어주라고 하셨거든요. 우진 씨는요? 좋아하는 운동 있었어요? 우진은 벽에 걸린 낡은 메달을 멍하니 바라보다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축구 좀 했습니다. 비록 세 글자였지만 은서는 활짝 웃으며 시장에서 사온 노란 스펀지 공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축구를 할 때 훈련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우진 씨가 혼자 있을 때 직접 해봐요. 딱 10번만 쥐었다 펴기. 할 수 있죠? 우진은 공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년 전 모든 꿈이 꺾였던 그날 이후 삼촌은 우진을 거대한 저택 안에 가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삼촌은 면회를 원하는 동료들이나 할아버지에게 우진이 정신적 충격으로 사람을 만나길 거부한다고 거짓말했고 우진에게는 그 누구도 너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이간질했습니다. 오랜 동안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지독한 고독감이 우진의 마음을 더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오후에 은서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갓을 넣은 밥과 소박한 시골 밥상을 차려냈지만 우진은 비려서 못 먹겠다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결국 갈등은 거실 식탁에서 터졌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1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시 희망을 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나 해요. 우진의 절규에 은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끝이에요. 지금 마음이 망가진 거지 다리가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팽팽한 긴장 속에 식사가 끝났고 은서는 묵묵히 우진을 다시 별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두 사람은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우진은 별채 창밖의 호수만 바라보았고 은서는 안채에서 집안일을 하며 서로의 거리를 지켰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오두막을 비췄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서먹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저택의 삼촌은 부하들에게 우진의 생사를 확인하라 지시하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15년간의 치밀한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는 점점 더 우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팽팽했던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뒤 오두막에는 고요한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안채와 별채 사이의 마당을 쓸고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며 우진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우진은 별채 방 안에서 창밖에 얼어붙은 호수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은서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인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온 은서의 품에 털뭉치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 오도 가도 못하던 작은 산토끼였습니다. 은서가 별채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주자 우진은 무심한 듯 툭 던졌습니다. 애완동물도 아닌데 왜 집안에 들여요? 그냥 밖에 내보내지. 이 추운 날씨에 그냥 내보내면 어떡해요. 얘도 살고 싶어서 나한테 온 걸 텐데. 이름도 지어줬어요. 토순이 어때요? 귀엽죠? 은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토순이를 돌봤고 우진은 그런 은서의 뒷모습을 보며 생명에 대한 그녀의 순수한 집념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저 작은 짐승과 닮아 보였기 때문일까요? 우진은 은서가 안채로 돌아간 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토순이를 한참 동안 응시하곤 했습니다. 한편 대저택의 삼촌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벼랑 아래에서 우진의 흔적을 찾지 못한 부하들이 근처 마을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온 친척을 찾고 있다며 수소문을 시작했고 순박한 동네 사람들은 의심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휠체어 탄 청년? 산 중턱 은서네 집에 있어. 은서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지. 보고를 받은 삼촌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그에게 거대한 변수이자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는 우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곁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우진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을 독한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오두막의 저녁은 조금씩 온기가 돌았습니다. 은서는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 속에 고구마를 던져 넣었습니다. 노란 속살이 드러난 고구마를 별채 식탁에 내려놓으며 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정말 달아요. 상골 고구마가 최고거든요. 한번 먹어봐요. 우진은 망설이다 고구마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은 저택의 화려한 식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의식하지 않는 식사의 편안함을 느끼며 은서의 농담에 피식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대화가 한결 자연스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은 문득 저택에서의 숨막히던 시간과 지금의 평온함을 비교하며 비로소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은서가 우진 씨는 원래 뭐 했어요?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데라고 묻자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축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뛰는 게 꿈이었죠. 과거의 꿈을 이야기하는 우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은서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한 부분을 내보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토순이는 한쪽 다리에 작은 붕대를 감은 채로 약간은 쩔뚝거리면서도
어느새 우진의 휠체어 주변을 맴돌며 재롱을 부렸고 우진은 여전히 무심한 척했지만 토순이의 움직임을 가만히 시선으로 쫓았습니다. 은서가 안채로 돌아가면 우진은 별채 창틀에 놓인 솔방울이나 은서가 빌려준 낡은 책들을 매만졌습니다. 직접적인 말보다 더 따뜻한 그녀의 사소한 배려들이 우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믿어왔던 우진에게 이 오두막은 비로소 찾아온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오두막 밖에서는 삼촌이 보낸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선의가 결국 추격의 실마리가 되었고 부하들은 이제 숲길을 따라 오두막의 위치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오두막에 거대한 폭풍전야의 어둠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마른 나뭇가지를 흔드는 날카로운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두막 안은 갓끓인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가끔 처마 끝에 내려앉은 산새 한 쌍이 조잘대며 정막을 깨우는 그런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안채와 별채 사이의 마당을 가로질러 은서가 별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호숫가로 산책 겸 재활 운동하러 가요. 맨날 방 안에만 있으면 곰돼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은서의 그 투박한 권유가 싫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휠체어 바퀴를 매만지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나갔다 올까요? 휠체어가 눈이 녹아 질척이는 흙길을 지나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은서가 천천히 휠체어를 미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검푸른 겨울 호수 위로 부서지는 은빛 햇살을 보며 우진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그의 세상은 사방이 막힌 저택의 벽뿐이었는데 이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런 평온함도 있었구나. 우진의 혼잣말에 은서는 대답 대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은서가 차를 끓여주며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일이 이제는 어느새인가 조용한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문득 대저택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숨막히는 철저한 감시와 보고가 지배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우진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기록했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시선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보고서에 담겨 누군가의 손에 들려나가는 자유가 거세된 인형 같았던 그 오랜 시간을 지나 비로소 이곳에서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는 어땠냐는 질문을 주고받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웠던 우진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채소라면 일단 밀어내고 보던 우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호수 얼음을 깨고 잡아온 작은 물고기에 산속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알싸한 산초 가루와 보랏빛 달래를 넣어 칼칼하게 무쳐냈습니다. 비린 맛을 극도로 싫어하던 우진이 마지못해 한 입 먹는 순간 혀끝을 치는 알싸한 자극이 멈춰버린 세월 뒤에 숨겨진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생선조림의 그 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우진은 조금만 더 먹어봐도 될까? 라며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에 남몰래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두막의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밤 공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뛸 기회가 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죠. 우진이 처음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꿈과 좌절을 구체적으로 꺼내자
은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했네. 우진 씨 진짜 멋진 사람이었구나. 12년이라는 긴 세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패물이라 여겨왔던 우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서의 진심 어린 감탄은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도심의 빌딩 숲에서 삼촌은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할아버지 회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우진이 대신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눈물겨운 연기를 펼쳐 임원들의 신망을 얻습니다. 회사 내에 반대 세력을 축출하고 승계 구도를 확정 짓는 중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늘 우진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공들인 일이 고작 산골짜기 계집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순 없지. 삼촌은 우진의 생존이 자신의 화려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용히 다음 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서가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늦게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별채에서 홀로 은서를 기다리다 주방으로 휠체어를 옮겼습니다. 평소 은서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보리차를 올렸습니다. 불을 켜는 간단한 동작조차 휠체어에 앉은 그에게는 거대한 도전이었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겸연쩍어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 늦길래 그냥 물 좀 끓여봤어. 은서는 우진이 직접 내민 따뜻한 찻잔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은서의 그런 표정을 뒤로하고 서둘러 자신의 공간인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우진은 자신의 시린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본 게 정말 처음이구나. 아니, 정말 오랜만이었네. 타인에게 짐만 된다고 믿어왔던 자신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우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은서가 토순이를 돌보던 그 따뜻한 마음씨가 어느새 자신에게도 스며들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가 없으면 하루가 허전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은서가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가면 우진은 별채 창밖을 보며 그녀의 발소리를 기다렸고 은서가 없었다면 이 긴 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호숫가의 오두막 밖에서는 삼촌의 집요한 추격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선의로 오두막의 위치를 정조준한 부하들이 숲길을 따라 서서히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시린 겨울바람 속에 피어난 따뜻한 보리차 향기 위로 거대한 위협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잣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워진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안채 처마 밑에 맺힌 고드름이 투명한 빛을 내며 매달려 있었지만 오두막을 감도는 공기는 이전의 온기를 잃은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이른 새벽부터 별채 거실 한 구석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막연한 희망을 붙잡기 위해 그는 은서가 가르쳐준 재활 동작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호숫가를 수백 번도 더 달리고 있는데 현실의 다리는 여전히 차가운 고목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가혹한 현실 앞에 우진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바람을 쐬러 휠체어를 끌고 마당 근처로 나갔다가
안채 뒤편에서 들려오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은서가 참 착하긴 한데 저러다 제 인생 다 종치면 어떡해? 그러게나 말이야. 다 큰 처녀가 시집도 가야지. 언제까지 저 남자를 돌보고 있을 거야. 홍기 다 놓치면 누가 책임진대? 은서 부모님이 보셨으면 속이 터졌을걸. 저 남자가 은서 앞길을 꽉 막고 있는 꼴이잖아. 그 말들은 독화살이 되어 우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서가 자신을 위해 쏟았던 그 모든 정성이 이제는 우진에게 거대한 짐이자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서의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그 생각은 12년 동안 쌓여온 절망감과 섞여 우진을 바닥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무렵 서울의 심장부에서는 산골의 고요함과 대조되는 화려하고 치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 회의실, 삼촌은 비어있는 회장석 바로 옆 상석에 앉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건강 이상설을 교묘히 퍼뜨려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기 편으로 포섭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다음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승계 절차만 밟으면 동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사들을 독려하며 삼촌은 이미 자신이 회장이 된 듯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15년 전부터 설계해온 완벽한 권력 찬탈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비서가 가져온 회장 선임 안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신처럼 오만한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진이라는 존재는 이미 12년 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독한 양주향만이 집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오만한 꿈을 꾸는 삼촌의 모습은 산골 오두막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어둠 속에 갇힌 우진의 비참함과 날카롭게 교차되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우진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은서가 정성껏 차려온 식탁을 밀어내며 우진은 마침내 쌓아온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우진 씨, 갑자기 왜 그래요? 분명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은서 씨 인생이나 챙겨요. 나 같은 패물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은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눈에 서린 깊은 자기 혐오와 상처를 직감했지만 모질게 내뱉는 그의 말에 은서의 마음도 깊게 베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별채 방 안에서 홀로 어둠을 마주하며 은서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복잡한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우진은 휠체어를 밀고 창가로 다가가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힘찬 구령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인근 학교의 중고등부 축구팀 학생들이 코치의 호각 소리에 맞춰 호숫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발끝에 힘주고 끝까지 뛰어. 아이들은 찬바람을 가르며 탄탄한 두 다리로 대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종아리 근육이 붉은 노을빛을 받아 생동감 있게 빛났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일에서 푸른 잔디 위를 거침없이 누비던 12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아이들의 실루엣 위로 겹쳐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꿈을 향해 질주하던 그때의 기억, 삼촌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그 뜨거웠던 삶의 감각이 비명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은서의 짐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다시 뛰고 싶다는,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감각 없는 다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시 뛰고 싶다는 본능적인 열망이 절망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뜨거움을 가슴에 품은 채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천천히 어둠이 내려앉는 별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빛이 변했다고? 강남의 초호화 오피스. 삼촌은 서류를 보던 눈을 천천히 들어 이 비서를 응시했습니다. 이 비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예, 회장님. 단순히 식사를 스스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별채 안에서 매일같이 재활기구와 씨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2년 동안 죽어있던 우진의 눈에 다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손에 든 만년필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12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졌던 조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죽어 있어야 할 놈의 의지가 살아났더라. 삼촌의 입가에 비열한 뒤틀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인 동시에 자신의 견고한 성벽에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그 시각 오두막 처마 끝에서는 은서가 새로 달아놓은 물고기와 거북이 풍경이 바람을 따라 딸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풍경은 은서가 지난주 내내 시내 재활원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별채 방 안, 침침한 어둠 속에 잠겨있던 우진은 그 생경한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토순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깡총깡총 들어왔습니다. 토순이는 망설임 없이 우진의 휠체어 곁으로 다가와 그의 낡은 신발등을 부드러운 혀로 하찼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제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서의 치료 덕에 많이 나았지만 아직은 걷는 꼴이 약간 절뚝거리는 토순이의 뒷모습이 꼭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너도 아팠겠구나. 우진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작은 당근 조각을 집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오물오물 맛있게 받아먹는 토순이의 작은 입동작을 보며 우진의 차가웠던 가슴 한구석에 이름 모를 뭉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아있는 무언가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메말랐던 그의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창밖 마당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에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편의점 총각이 사과 박스를 들고 은서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은서 씨,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총각이 은서의 짐을 가볍게 뺏어들며 건강한 팔뚝을 뽐낼 때 우진은 들고 있던 당근을 으스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총각이 은서의 어깨를 스칠 때마다 우진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우진은 미친 듯이 휠체어 바퀴를 돌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령을 움켜쥐었습니다. 4번만 들어도 팔이 끊어질 것 같던 쇳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50번을 넘기고 팔 근육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와도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바닥을 적시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아령을 내려놓는 대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가질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은서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다는 듯이
우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때 다시 딸랑딸랑 하고 풍경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우진 씨, 빨리 와요. 감자 다 식겠어요. 은서의 명랑한 재촉에 우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녀의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휠체어 바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마루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안채 거실 입구,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열린 문틈 사이로 시린 겨울바람이 훅 하고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우진의 헐거운 주머니 속을 헤집더니 소중히 간직해온 바랜 사진 한 장을 낚아채 은서의 발치 앞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서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진은 당황해 휠체어를 멈췄지만 이미 은서의 시선은 사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 정장을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대저택의 배경과 여성의 기품은 이곳 산골 오두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세계의 것이었습니다.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우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이 사진 속 분, 우진 씨 어머니 맞죠? 그런데 은서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된 저택의 문장과 우진의 어머니가 걸치고 있는 보석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가련한 청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진 속 세상은 은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우진 씨는 대체 어떤 분이었어요? 은서의 질문에 우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낙채듯 가져와 가슴 포켓에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풍경 소리만이 바람에 섞여 요란하게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우진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은서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별채의 창 너머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오두막의 정적을 깨는 것은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은서가 약탕기를 챙겨 별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진이 스스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휠체어로 몸을 옮긴 뒤 땀에 흠뻑 젖은 채 상체 근력 운동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문틈 사이로 우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12년의 세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려는 남자의 어깨 근육이 단단하게 팽창하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휠체어 바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동정심과 안쓰러움으로 바라봤던 우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남자의 강인한 실루엣을 마주한 순간 은서의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동진그룹 회장실 입구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서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그 아이는 정말 죽은 게냐?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게 아니냐?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손자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사무치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삼촌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삼촌은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이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노인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형님이 확실히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오늘 밤 그놈을 지워버려. 사고 사든 모든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삼촌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오두막을 향해
검은 차량들이 엔진 소리를 죽이며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의 오후는 그런 위협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을빛에 물들어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우진은 평소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먼저 요청해 은서를 놀라게 했습니다. 은서 씨, 저번에 동네 사람들이 먹던 빨간 떡볶이 말이에요.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좀 만들어 줄래요? 은서는 그 말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쁜 표정으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추장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지고 두 사람은 호수가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우진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은서가 우진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어머니의 사진이 떠올랐지만 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떡볶이를 오물거리며 어린아이처럼 웃는 이 남자의 현재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호수 표면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은서는 평소처럼 우진의 휠체어를 밀며 잔잔한 물결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편안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때 우진이 휠체어 바퀴를 잡았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 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서 씨, 잠깐만요. 우진은 은서의 손을 살며시 잡아 자신의 무릎 위로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은서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지만 우진은 아주 덤덤한 척 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은서 씨 손이 너무 차가워요. 내가 좀 따뜻하게 해줄게요. 우진은 투박하지만 재활로 인해 단단해진 자신의 두 손으로 은서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사실 은서의 손보다 더 떨리고 있는 건 우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은서는 자신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지는 우진의 온기를 느끼며 그가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를 넘어 자신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한 남자로 곁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저 온기를 나누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랜 동안 얼어붙어 있던 우진의 세상이 그 작은 손을 통해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서의 손을 쥔 손에 조금 더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우진은 처음으로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은서와 함께 호숫가를 뛰고 그녀를 지켜주며 늙어가는 꿈. 12년 만에 되찾은 그 뜨거운 희망이 우진의 가슴을 벅차게 채웠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은서가 달아준 풍경이 밤바람에 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물고기와 거북이가 부딪히며 내는 그 맑은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오두막 입구 숲속에서 타이어가 마른 흙을 짓밟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지만 본능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평온했던 오두막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집무실, 삼촌은 서류 위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15년 계획이 이 고물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지. 지금 즉시 흔적도 없이 처리해. 한편 본가의 할아버지도 비서에게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당장 가서 우진이를 찾아내.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내 놈들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오두막의 밤은 지독하게 어두웠습니다. 은서가 약초를 정리하러 마당으로 나간 사이 정적을 깨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은서의 짧은 비명과 함께 거친 몸싸움 소리가 별채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본능적으로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었지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 괴한들이 그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마당 비탈진 호숫가 근처 팀장이 정신을 잃어가는 은서의 목을 움켜쥐고 비탈 아래로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우진은 손톱이 빠질 듯 땅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서의 몸이 비탈 아래로 기울어지는 것을 본 우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졌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팀장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철수해. 당장. 노인네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왔다. 들키면 끝장이야. 팀장은 이를 갈며 은서를 바닥에 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괴한들의 차량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멀어지자 오두막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은서 씨, 은서 씨. 우진은 바닥에 쓰러진 은서에게 필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흔들고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기절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려버린 우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진의 눈에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텅 빈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는 문 앞 마루 근처에 쓰러져 있는데 자신은 지금 은서가 쓰러진 호수 비탈 끝에 와 있습니다. 좋기 5발자국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귀여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시선으로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바닥 위에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 아닌 자신의 신발 밑창이 선명하게 찍어낸 2개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제 발로 땅을 딛고 이곳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이, 그 낯선 감각이 공포처럼 우진을 덮쳤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우진의 가슴 속에는 더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정신을 잃은 은서를 내려다보며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은서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요. 사랑하기에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방금 일어선 이 다리로 그녀를 지켜내야 하는가. 우진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 호수를 응시했습니다. 처마 끝의 풍경이 마치 그의 울음소리처럼 딸랑 하고 가냘프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진은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 재활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은서가 잠든 새벽에도 휠체어 난간을 붙잡고 피가 맺히도록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12년의 마비를 뚫고 지나가는 통증은 지독했지만 우진은 은서의 손을 잡고 걷는 미래를 꿈꾸며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결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서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우진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습격 당시 보여주었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제 발로 다가가고 싶다는, 오직 은서에게 가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의지의 걸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진 씨. 천천히. 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허공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2걸음. 12년의 세월을 뚫고 나온 낯선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중심을 잡던 우진이 마침내 은서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 찰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진 씨, 정말 해냈어요. 당신 발로 걸어왔어요. 은서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살고 싶어졌어요. 두 사람의 뺨 위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시장 가서 우진 씨 입을 따뜻한 스웨터랑 이제 밖에서 신을 제일 좋은 운동화 사올게요. 오늘 저녁엔 우리 진짜 축하 파티예요. 은서는 콧노래를 부르며 바람처럼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지자 숲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동진그룹 할아버지의 최측근인 강 비서였습니다. 도련님, 늦게 모시러 와서 죄송합니다. 우진은 휠체어에 앉아 마당 한 구석, 은서가 정성껏 심어놓은 약초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왜 할아버지께 끝내 연락 한 통 없으셨습니까? 전화를 주셨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난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전화를 거는 순간 내 위치가 삼촌에게 들통날 테고, 그럼 나를 찾는 할아버지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할아버지가 사신다고 생각했어.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2년의 지독한 고독과 희생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삼촌이 자신을 찾아낸 이상 이곳은 더 이상 은서에게 안전한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비서가 내민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에 딱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차는 조용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대로변 큰 길가에 세워진 리무진 안에서 할아버지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우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진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내던진 채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진아, 이 녀석아, 살아만 있었구나. 그거면 됐다.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의 오열이 차 안을 메웠지만 우진의 시선은 창밖 멀어지는 산등성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쯤 자신을 위해 운동화를 고르고 있을 은서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양손 가득 가방을 든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우진 씨, 이것 봐요. 운동화 진짜 예쁘죠? 이거 신으면 날아갈지도 몰라요. 은서는 들뜬 목소리로 별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늘 우진이 앉아있던 휠체어는 텅 빈 채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온기만이 남아있을 뿐 사람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진 씨? 우진 씨, 어디 있어요? 토순이 밥 주러 갔나?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안을 뒤지다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투박한 글씨체로 적힌 5글자. 은서의 손에서 새로 산 하얀 운동화 한 짝이 툭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게 뭐야? 고맙다니. 갑자기 어디를 간다고. 은서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반기는 건 차가운 저녁바람과 처마 끝에서 딸랑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풍경뿐이었습니다. 우진을 위해 준비한 스웨터와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새 운동화만이 주인 잃은 방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빈 휠체어 앞에 주저앉아 우진이 남긴 마지막 온기를 붙잡듯 쪽지를 쥐고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마치 은서의 마음을 대신하듯 거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찢을 때마다 낡은 천장이 흔들렸고 결국 전기가 나가버린 집 안에는 은서가 켜놓은 작은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은서는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낮에 사온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두툼하고 보들보들한 노란색 스웨터,
우진의 발을 지탱해줄 튼튼한 운동화, 그리고 그가 먹고 싶다던 떡볶이 재료들까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입고 같이 호숫가 걷기로 했으면서. 은서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별채 쪽 빈방의 문장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진이 앉아있던 휠체어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어른거린 때마다 은서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함께 구워 먹었던 고구마의 달콤한 냄새,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던 차의 온기, 가리고 무엇보다 재활의 성공에 자신을 꼭 끌어안아 주었던 우진의 단단한 어깨까지. 나 그것 좀 만들어 줄래요? 수줍게 음식을 요청하던 우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꿈을 잃고 12년을 죽어 지냈다던 남자가 새벽마다 땀 흘리며 다시 일어서려 몸부림치던 그 처절한 뒷모습이 떠올라 은서의 목을 매게 했습니다. 휠체어가 늘 놓여있던 마루 위의 자국, 그가 손을 짚었던 벽의 얼룩조차 이제는 지독한 상실의 흔적이 되어 은서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떠난 거구나. 인사도 없이. 정말로. 은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를 돌보며 느꼈던 마음이 단순한 동정만은 아니었으므려. 번개가 칠 때마다 더욱 선명해지는 빈방의 공허함 속에서 은서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진은 그녀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토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은서의 무릎가에 몸을 비벼댔습니다. 우진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밥을 챙겨주었던 그 작은 생명이 이제는 주인의 슬픔을 알아차린 듯 젖은 눈으로 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토순아, 너도 우진 씨가 보고 싶지? 그 사람 너한테 밥 주는 거 참 좋아했는데. 은서는 토순이를 품에 안고 그 온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느새 토순이의 다리도 다 나아 이제 붕대 없이 잘 걸어다니게 됐습니다. 토순이의 보드라운 털 위로 은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폭풍우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지만 정작 은서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올 우진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신기루처럼 사라진 남자. 은서는 촛불이 꺼져가는 어둠 속에서 우진이 남긴 온기를 붙잡듯 토순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동진그룹 본사 32층 이사회장. 무거운 침묵 속에 삼촌의 승리감 섞인 목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거만한 태도로 이사들을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감정으로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진이 사라졌고 현재 생사조차 불분명한 유령을 기다리느라 동진의 미래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우진으로부터 회장 후보의 권한을 정리하고 저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삼촌이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서명하려던 찰나 회의실 끝 육중한 대리석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고 삼촌의 손에 든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휠체어에 앉은 우진과 할아버지의 최측근인 강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유령이라니요, 삼촌. 주인 없는 자리에 앉으려니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우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이사회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촌은 사들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우진아,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몸도 성취하는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휠체어까지 타고 이 험한 곳에 오다니 요양이나 더하지 않고. 그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우진은 휠체어 옆에 놓인 검은 지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내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가운데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2년의 마비를 뚫고 대지를 딛고 선 한 남자의 위험 앞에 삼촌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우진은 지팡이로 바닥을 묵직하게 내리치며 삼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거짓말로 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상속을 막으려 했고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쓴 모든 기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삼촌이 15년 동안 공들여온 설계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채점해 드릴까요? 우진의 신호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삼촌이 우진의 실종을 조작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온 상습적인 비리 증거들이 파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삼촌에게 매수되었던 이사들도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회의실 안쪽 문이 열리며 삼촌의 악행을 모두 전해들은 할아버지가 수척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내 손자를 해하려 해. 할아버지의 불호령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삼촌을 에워쌌습니다. 삼촌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회장 명패를 단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할아버지는 우진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진은 할아버지를 마주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자신의 귀환을 찬양하는 이사들의 박수 소리. 12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세상이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선 우진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는 창밖 너머 산골 오두막의 풍경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음을 우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겨울의 끝자락은 길고도 시렸습니다. 우진이 떠난 후 은서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별채의 문을 열었다가 이내 빈 휠체어 자리를 보고는 힘없이 손잡이를 놓곤 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에 잔설이 녹고 노란 새싹이 고개를 내미는 초봄. 은서는 마당 평상에 앉아 우진이 남기고 간 낡은 담요를 햇볕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문득 3개월 전 그 밤의 빗소리가 섞여드는 것 같아 은서는 자기도 모르게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다리는 다 나왔을까? 인사라도 좀 하고 가지. 참 매정하기도 하지. 은서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정적을 깨고 토순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사은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숲속의 동물들까지 설레는 듯 웅성거리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엔진 소리. 은서의 심장이 이유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숲길 끝에서 눈이 시릴 만큼 화사한 노란 수선화 한 다발을 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맞춤 수트를 입은 그의 어깨는 당당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대지를 딛는 그의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선화 꽃다발 사이로 우진의 눈빛이 은서에게 가닿았습니다. 토순이가 우진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서야 은서는 비로소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수선화 꽃말이 기다림과 다시 찾은 사랑이라면서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우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습니다. 은서는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다가온 우진은 은서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이 오두막 흙냄새가 났어요. 은서 씨가 타주던 차 냄새, 같이 걷던 호숫가 소리. 화려한 곳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당신 곁이라는 거. 매일 아침 당신을 보며 눈 뜨고 싶어요. 은서는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우진은 그런 은서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노신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우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은서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우진이를 살리고 사랑으로 돌봐줘서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비서가 조심스레 동진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하자 은서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우진은 은서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손자 말고 은서 씨가 기억하는 그 우진으로 살려고요. 주말마다 우리 함께 토순이 밥 주러 올라와요. 초봄의 눈부신 햇살 아래 노란 수선화 향기가 오두막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당당히 선 우진과 그의 곁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은서. 12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우진과 은서의 사랑이 비로소 오두막의 풍경 소리처럼 맑고 영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우진과 그를 끝까지 지켜준 은서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화려한 재벌가의 왕자보다 초봄의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오두막의 온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누군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우진이 만난 것 같은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웃과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